2023년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강남역 뒷골목 좁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혜진이네 떡볶이, 손글씨로 쓴 간판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유리문 안쪽으로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고 주방과 홀 사이 경계도 모호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저는 국자를 들고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52세,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약간 구부정했고 이마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떡볶이를 끓이는 손놀림만큼은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튀어 앞치마에 얼룩이 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앞치마는 이미 수백 번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고춧가루 자국으로 가득했거든요. 손님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과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2그릇과 튀김 1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숙하다는 듯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끓이고 씻고 또 끓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되자 손님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순한 맛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냄비에 불을 켰습니다. 떡을 넣고 어묵을 넣고 양파와 대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설탕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 넣었습니다. 이 맛은 30년간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며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저희 떡볶이 맛의 비밀은 바로 그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빨간 김이 얼굴로 올라왔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저었습니다. 떡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5분 후 떡볶이 한 그릇을 들고 남자에게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맛이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옛날 맛. 30년 전, 갓 결혼했을 때 남편을 위해 처음 끓였던 떡볶이 맛.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제에 음식 솜씨는 괜찮네라고 인정해줬던 그 맛. 아이들이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그 맛.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문 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힘없이 축 처진 입꼬리.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말이지 세월이 무섭습니다. 오후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중년 남자도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기름때를 닦아내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주방에선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거리는 금세 젖어 반짝였습니다. 12년 전 오늘도 이런 비가 내렸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저의 인생이 무너진 그날도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종이 한 장을 던져놓고는 회사에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이 성격 차이 세 글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장금순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반만 해준 게 뭐가 자랑이냐? 네가 이 집에 뭘 보탠 게 있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0년. 새벽마다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했던 30년. 그 모든 시간이 밥만 해준 것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재미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재산 분할은 없어. 네가 경제활동을 한 게 없으니까.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가방 하나와 낡은 앞치마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울었습니다. 16살 아들 준서와 13살 딸 수진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고 변호사는 저에게 양육권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낡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였지만 이것이 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12년 전 집에서 가지고 나온 그 앞치마,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새하였지만 이제는 빨래를 아무리 해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 앞치마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으니까요. 30년을 헌신한 증거, 12년을 버텨낸 증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앞치마를 개어 가방에 넣으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서 학원비 2014년 3월, 수진 교복값 2015년 2월, 준서 수학여행비 2016년 5월, 12년 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몰래 보낸 용돈 봉투의 복사본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할 때마다 영수증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10만 원, 20만 원씩 보냈습니다. 떡볶이 장사로 번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돈이 저에게서 온 줄 모를 겁니다. 남편이 보내는 용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엄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꿈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준서는 대학에 잘 들어갔을까요? 수진이는 건강한가요? 밤마다 떠오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가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고
축축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쪽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부었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국자를 휘두르느라 관절에 무리가 갔던 것입니다. 방문을 열자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난방을 아끼느라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놨거든요. 외투를 벗지도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준서와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37세, 아직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한 척했던 걸까요? 이제는 기억조차 흐릿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혜진님, 이번 달 대출이자 12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분식집을 열 때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원금 500만 원에 매달 이자를 갚고 있었는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좋지 않아 연체가 된 것입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이번 주 장볼 돈을 계산했습니다. 떡 재료, 어묵, 양파, 대파, 식용유. 최소한으로 잡아도 15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용돈을 아이들에게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12년 동안 단 한 달도 빠뜨린 적 없었는데 지금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식재료를 더 줄이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기를 빼고 어묵만 쓰면 되었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면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면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1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울었던 기억.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났던 날. 고시원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나날들. 리어카를 끌고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떡볶이를 팔던 처지일년. 모든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준서와 수진. 그 이름만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더라도 최소한 밥은 먹고 학교는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허리가 휘청거려도 손이 부르트고 발이 퉁퉁 부어도 계속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또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4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고 리어카에서 작은 가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는 두 번째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문을 닫았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떡볶이 국자를 잡은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떡을 손질하고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15년 전의 그 얼굴들. 지금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준서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고 수진이도 대학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잘 살고 있겠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30년을 바친 삶이 무너진 지 12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내일도 떡볶이를 끓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요. 2011년 11월 15일 금요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24시간 찜질방 여성 전용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감아도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옆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았고 저 멀리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라스틱 베개는 딱딱했고 얇은 담요는 몸을 덮기엔 부족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 귀로 들어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서 잤고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워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것이 30년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찜질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에는 8만 원이 있었습니다. 카드는 어제부터 정지되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던 것입니다. 20만 원. 30년 결혼 생활의 잔고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찜질방 로비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떤 이는 라면을 먹고 있었고 어떤 이는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40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세면대에 얼굴을 대고 찬물로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게 좋았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로비로 돌아와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지금 찜질방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200원이었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김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씹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먹고 자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0세의 학력도 경력도 없는 여자를 어디서 받아줄까요? 오전 9시가 되자 구청으로 갔습니다. 일자리 상담 창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앞에 5-6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차례가 왔습니다. 40대 여직원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고졸입니다.
경력은요? 없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주유소 야간 근무.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네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렸던 손.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렸던 손. 그 손으로 이제 남의 집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홍대 근처 24시간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습니다. 주방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는 젊은 사람 찾아요. 두 번째 식당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사장은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나와 말했습니다. 일당 4만 원. 하루 12시간. 할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12시간 내내 설거지만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 짜장면 눌러붙은 그릇, 짬뽕 국물 튄 냄비. 손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손가락 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이 지나자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주방장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장갑 껴요. 피 묻으면 안 되잖아.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하지만 상처 부위가 따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내일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요. 새벽 2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나올 거죠? 네.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4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다시 돌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찜질방 입장료 8천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샤워실로 가서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몸을 봤습니다. 마른 몸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헌신했는데 결국 남은 건 찜질방 바닥과 갈라진 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당은 늘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였습니다. 약속한 4만 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찜질방 생활도 이어졌습니다. 한 달 내내 찜질방 바닥에서 잤습니다. 입장료를 아끼려고 하루씩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벤치에 앉아 눈을 붙이다가 영무원이 깨우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손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찬물과 세제에 하루 12시간씩 담그다 보니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손톱 주변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찬물 속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몸무게는 8kg이 빠졌습니다. 하루 한 끼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가끔은 중국집에서 남은 짜장면을 얻어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외투 하나로 버텼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면 괜찮았지만 거리를 걸을 때는 추위가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집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함께 눈을 보러 나왔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눈은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맞으시죠? 저 박재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제3분할 관련해서 최종 통보드립니다. 혜진 씨가 받으실 목은 없습니다. 경제활동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재민 씨에게 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해 있으시면 법적 대응하셔도 됩니다만 솔직히 이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전업주부셨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집을 지켰는데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웠는데 그게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쌓인 보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얼어 죽어요.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여자는 컵라면 2개를 사서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따뜻한 거 먹어야 해요. 저는 라면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 같았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남편한테 버려졌죠. 20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저도 찜질방에서 1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죠, 뭐. 죽지 않으면 사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아요. 낮엔 청소일하고 밤엔 편의점 알바해요. 힘들지만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여자가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부은 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많이 상했네요. 약 좀 발라요. 안 그러면 굶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핸드크림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받아요. 저도 누가 줬던 건데 이제 당신한테 줄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크림을 손에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사는 것.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바닥이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살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중국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201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2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2달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가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찜질방 바닥이 아니라 침대에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문을 잠글 수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여기선 안전했습니다. 중국집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김밥 천국에서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급 4,500원이었습니다. 3시간 일하면 13,5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김밥 천국으로 갑니다.
4시부터 7시까지 일합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30분 쉽니다. 8시에 다시 나가 청소 일을 합니다. 오피스텔 청소였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일하고 6만 원을 받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쉽니다. 정확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쉽니다.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몸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3달이 지나자 길을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벌 수 없었고, 돈을 벌지 못하면 월세를 낼 수 없었고, 월세를 내지 못하면 거리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했습니다.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저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5만 원을 모았습니다. 4개월 동안 밥값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에 5만 원을 쥐고 은행에 갔습니다. 수취인 이름란에 적었습니다. 박준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입금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울었습니다. 16살 준서는 이 돈이 엄마에게서 온 줄 모를 것입니다. 아빠가 보낸 용돈인 줄 알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준서가 학원비를 낼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보낼 것입니다. 그 다음 달에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보낼 것입니다. 멀리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엄마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2013년 9월, 이혼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생체 시계가 맞춰진 것입니다. 고시원 방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1세의 얼굴이었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10개월.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김밥 천국, 오피스텔 청소, 중국집 설거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2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빼면 13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나머지 115만 원은 모았습니다. 10개월간 모은 돈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1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피스텔 청소를 마치고 대학로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 모두 무언가를 먹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떡볶이를 먹으며 지나갔습니다. 빨간 국물이 종이컵에 담겨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 준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 수진이가 친구들 불러서 먹겠다고 조르던 음식.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떡볶이를 파는 리어카가 골목 어귀에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국자로 떡볶이를 저으며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 서너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퍼서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2,500원을 받고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30분을 지켜보는 동안 15명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30분에 15명이면 1시간에 30명. 한 명당 2,500원이면 시간당 75,000원. 하루 8시간 장사하면 60만 원. 재료비를 빼도 하루 30만 원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PC방에 갔습니다. 시간당 500원을 내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중고 리어카. 수십 개의 글이 떴습니다. 가격은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떡볶이 재료 도매,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 도매상들이 나왔습니다. 떡 1kg에 2,000원, 어묵 한 봉지 3,000원, 고춧가루는 킬로당 15,000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리어카 50만 원, 가스버너와 냄비 30만 원, 초기 재료비 50만 원, 최소 1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150만 원이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10개월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성공 확률, 실패 가능성, 리스크, 기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3년 안에 죽을 것 같다는 것을. 몸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 만성 피로, 손 떨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중고 리어카를 보러 갔습니다. 성북동의 한 창고였습니다. 50대 남자가 리어카 여러 대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용도세요? 떡볶이 장사하려고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만 아예 리어카를 끌 수 있겠어요? 이거 무겁거든요. 대답 대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무거운 냄비를 들고 설거지를 했던 손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만 원인데 40만 원에 드릴게요. 힘내세요. 리어카를 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날 때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40대 여자가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앞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앞치마였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앞치마.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사준 30년을 함께한 앞치마. 펼쳐서 봤습니다. 기름때와 고춧가루 얼룩이 여전했습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30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앞치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첫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여전히 집에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치마를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두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위해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새벽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새벽 3시부터 열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흥정했습니다. 떡 도매상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떡 20kg 주세요. 그리고 어묵도요. 장사 처음 하세요? 그럼 조금만 사가세요. 처음부터 많이 사면 남아요. 아저씨는 친절했습니다. 떡 10kg과 어묵 5kg,
그리고 양파와 대파를 함께 넣어줬습니다.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리어카에 재료를 실었습니다. 가스버너를 설치하고 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물을 붓고 고춧가루와 설탕, 간장을 넣었습니다. 30년간 해왔던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자로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맛,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이 맛으로 이제 나를 살릴 것이다. 오전 11시 대학로 입구로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리어카를 세우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글씨로 쓴 팻말을 붙였습니다. 떡볶이 2,000원.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리어카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다가도 그냥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하나도 못 팔면 어떡하죠? 2시간이 지나갈 무렵 대학생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퍼서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학생은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하나 더 주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손님, 첫 매출 4,000원이었지만 100만 원처럼 소중했습니다. 그 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1명, 2명, 3명. 오후 2시가 되자 줄이 생겼습니다. 5명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국자를 놀렸습니다. 떡볶이를 퍼고 돈을 받고 또 퍼고.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야. 오후 6시가 되자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리어카를 정리하고 돈을 세어봤습니다. 52,000원이었습니다. 재료비 15,000원을 빼면 37,000원이 남았습니다. 중국집에서 12시간 일해서 받던 돈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만든 돈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음식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가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려보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손님이 2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4만 원. 사흘째는 비가 와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나흘째는 경찰이 와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평균 매출은 하루 4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2만 5천 원. 한 달이면 75만 원.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전보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3가지 일을 할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75만 원밖에 못 버는 것입니다. 고민했습니다. 다시 설거지 일을 해야 할까? 하지만 리어카 장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는 대학생, 일주일에 3번 오는 직장인, 주말마다 오는 가족. 그들은 저의 떡볶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어요. 떡볶이 2개 포장이요. 아줌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들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을 기다린다는 것, 내가 만든 것을 좋아한다는 것, 30년 동안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을
낯선 손님들에게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하루 평균 매출이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적었지만 몸은 훨씬 편했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됐으니까요. 3달째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2,500원. 하루에 10줄 정도 팔렸습니다. 매출이 다시 올랐습니다. 한 달 360만 원. 재료비와 기타 비용을 빼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가 아니라 내 장사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가 결코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밥만 해준 게 뭐가 자랑이냐던 시어머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 밥이, 그 음식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2014년 3월 리어카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번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모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가 아니라 진짜 가게. 테이블이 있고 지붕이 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사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또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인데요. 사장님 떡볶이 맛이 정말 좋아서요. 저희가 체인점으로 키워드리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요? 큰 기회인데요. 저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제 속도로요. 여자는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리어카를 끌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찜질방 바닥에서 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리어카를 끌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가게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고.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고. 주머니에서 낡은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오늘도 기름때가 더 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앞치마의 얼룩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이 앞치마, 10개월 전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이 앞치마, 그리고 지금 다시 저를 살리고 있는 이 앞치마. 저는 앞치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앞치마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쓰러지지 않겠다고. 살아남겠다고. 2016년 5월 리어카 장사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리어카가 아닌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로 뒷골목의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4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혜진이네 떡볶이였습니다.
테이블 5개, 주방과 홀이 구분되지 않은 좁은 공간이었지만 좋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45세가 된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4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규칙적인 삶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대학생, 일주일에 2번 오는 직장인들, 주말마다 찾아오는 가족들. 그들은 가게의 떡볶이를 좋아했고 저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원룸으로 돌아가면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준서는 22살, 수진이는 19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달 용돈은 계속 보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 돈이 엄마에게서 온 줄 몰랐을 겁니다.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망하는 게 나았습니다. 2016년 5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대학가는 한산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한 여학생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아, 그리고 김밥도 하나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여학생을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사람일까요? 주방으로 돌아가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넣고 떡을 넣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불안한 걸까요? 국자를 들고 떡볶이를 저으며 슬쩍 홀을 봤습니다. 두 여학생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등을 보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가 다 끓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김밥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등을 보이고 있던 여학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수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성숙해졌지만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저를 닮은 그 눈매.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진아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수진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맞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목소리는 쉰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섞였습니다.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이의 친구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치마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코는 빨개졌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 맞죠?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엄마야. 수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손, 왜 이렇게 됐어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더 꽉 잡았습니다. 일하느라 그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7년 만에 마주 앉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얘기해. 친구가 나가고 가게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사라지고 여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했어요? 엄마가 우릴 버린 줄 알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고? 양육권이 없어서 만날 수 없었다고?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갈 수 없었어. 왜요? 왜 갈 수 없었어요? 대답 대신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수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교복값 2015년 2월.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봉투들을 꺼내봤습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 2016년 3월. 수진이 겨울옷 2015년 11월. 수진이 생일 2015년 5월. 모두 은행 송금 영수증, 복사본이었습니다. 7년간 빠짐없이 보낸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60개가 넘는 봉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7년 동안. 이게 엄마가 보낸 거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아빠가 보낸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봉투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미워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계속 우릴 지켜봤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이. 엄마, 이 가게가 엄마 거예요? 응. 4년 전부터 했어. 혼자요? 응. 수진이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도, 바닥도, 주방도 모두 제가 혼자 닦고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견딜만 했어. 너희가 잘 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수진이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 안 보낼 거예요. 엄마 다시 안 보낼 거예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딸이 품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말해도 돼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서. 아들.
7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 준서는 어떻게 지내니? 의대생이에요. 4학년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꿈. 잘 됐구나. 엄마가 보낸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공부했어요. 오빠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같이 올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서는 공부에 집중해야 해. 엄마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왜 우리 걱정만 하고 엄마 자신은 생각 안 해요? 수진이는 화난 얼굴이었지만 걱정하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돼. 우린 엄마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자요. 수진아, 집에 들어가야지.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결국 둘은 함께 원룸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방을 둘러보며 또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았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응, 괜찮아. 익숙해.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아빠는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 회사 망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집도 다 빼앗겼어요. 지금은 우리도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망했다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지낸 거죠? 너희는 괜찮니? 돈은? 저 알바예요. 오빠는 병원에서 근로장학금 받고요.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게 지내는 동안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수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7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딸이 엄마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아들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리어카를 끌며 봤던 그 별들.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17년 5월 수진이와 재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가게로 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달려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오빠한테 언제 말할 거예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해.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준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진이처럼 울며 안아줄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엄마가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냐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예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응? 지금 친구랑 있어. 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응, 알았어. 조심해서 가.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빠가 내일 저녁에 만나자는데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 날 저녁, 수진이는 준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가게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손님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주방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준서가 어떻게 됐어? 군대 가야 한대요, 다음 달에. 왜? 의대생은 유예할 수 있잖아. 할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장금순. 할머니가 아프신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킨슨병이에요. 작년부터 심해졌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그래서 준서가 오빠가 학교 그만두고 군대 가서 월급 받아서 할머니 병원비 내겠대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어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꿈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뭐래? 아빠는 지금 없어요. 없다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1년 전부터 잠적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도망간 거예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도망갔다고? 그럼 아이들은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 둘이서 할머니 병원비를 댔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오빠가 알바해서요. 그런데 이제 한계예요. 할머니 병원에서 3개월치 밀렸다고 연락 왔어요. 900만 원. 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9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어도 부족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걸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준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준서를 설득해서 가게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다가 국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저녁 7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고 그 뒤로 키 큰 청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16살 소년이었던 준서가 이제 23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고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얼굴은 성숙해졌지만 눈매는 여전히 어렸을 때와 같았습니다. 준서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준서야, 엄마야. 제가 다가가자 준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오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응, 일주일 전에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시험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엄마는 우릴 버린 거잖아요.
아니야. 준서야. 엄마는 그럼 왜 안 왔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빠는 집에 안 들어오고 할머니는 아프시고 우린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뻔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면 돌아와요. 7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져요? 준서가 돌아서려 하자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오빠,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엄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7년 동안 우리한테 돈 보낸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준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서 봤습니다. 준서 학원비 2014년 6월.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봉투들도 꺼내서 봤습니다. 준서 의대 입학금 2016년 3월. 준서 교재비 2017년 1월. 60개가 넘는 봉투였습니다. 모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보낸 거였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보낸 줄 알았지? 나도 그랬어. 근데 아니었어. 엄마가 보낸 거였어. 준서는 봉투들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만날 수 없었어. 아빠가 양육권을 다 가져갔고 엄마는 만나지 못하게 했어. 그래도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못 찾아갔어. 엄마가 가면 너희한테 방해가 될까봐. 너희가 엄마를 부끄러워할까봐. 엄마는 그냥 멀리서 너희가 잘 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돈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 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았어. 괜찮을 리 없잖아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손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일하느라 그래. 떡볶이 만들고 설거지하고. 준서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달려와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가게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끓여 아이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준서가 떡볶이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군대 가야 해요. 안 돼. 학교 다녀야지. 할머니 병원비를 내야 해요. 저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가게도 이렇게 작은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할머니 병원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4년 전 리어카 장사를 할 때 받았던 명함. 떡볶이 프랜차이즈 제안.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전화번호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4년 전에 받은 명함이야. 프랜차이즈 제안.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를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과 시설비를 합치면 3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통장에 있는 돈을 합치면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팔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4년 동안 읽어온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결심했습니다.
준서야, 학교 계속 다녀. 엄마가 돈 마련할게. 엄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떡을 썰고 손님을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꿈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낡고 얼룩진 앞치마. 3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 조금만 더 힘내자.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4년 전 받았던 명함의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 김영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저를 기억했습니다. 아, 대학로 떡볶이집 사장님이시죠? 4년 만이네요. 네. 그때 제안하셨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물론이죠. 사장님 떡볶이 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프랜차이즈로 하면 대박 날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게를 팔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를 파신다고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김영수는 이틀 후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가게를 둘러보고 장부를 확인하고 입지를 평가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권리금 포함해서 3,500만 원에 인수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 500만 원을 합치면 4천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계약은 언제 하시겠어요?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4년 동안 읽어온 모든 것이 일주일 후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서와 수진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팔기로 했어. 두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요? 할머니 병원비 내야지. 안 돼요. 엄마 가게인데.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4년 걸린 거잖아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군대 갈게요. 가게 팔지 마세요. 안 돼. 너는 의대 맞춰야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꿈이 뭔지 알아. 너희 둘이 행복한 거야. 준서는 의사 되고 수진이는 하고 싶은 공부하고.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준서가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냄비를 닦고 테이블을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계약 당일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서 마지막으로 육수를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양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아침 맡던 그 냄새.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30년 넘게 만들어 온 그 맛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김영수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초췌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55세가 된 재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증권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진아,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영수와 중개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재민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에요. 재민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아,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나가주세요. 5분만 시간을 줘.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김영수와 중개인이 당황해서 서로를 봤습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한쪽에 섰습니다. 재민은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연락했어. 네가 여기 있다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아빠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왜 왔어요? 너 가게 판다며? 엄마 병원비 때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줘. 뭔데요? 여기에 1200만 원 있어. 지난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거야. 엄마 병원비로 써. 통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혜진아, 제발. 너 가게 팔게 하고 싶지 않아.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1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나 쫓아낼 때는 그렇게 냉정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바보였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잃고 나서야 알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12년 전에 했어야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래도 네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재민이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가세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재민이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기다려. 손 떼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재민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할 말이 뭔데요? 재민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나 암이야. 뭐라고요? 간암 말기야. 6개월 남았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민을 봤습니다. 거짓말이죠? 진짜야. 병원 진단서 여기 있어. 재민이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명, 간세포암종 사기. 예상 여명 6개월 이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증오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가슴이 아픈 걸까요? 언제 알았어요? 3개월 전에 치료는 안 받기로 했어. 돈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 왜 이제야 말해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어. 재민이 울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진아,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엄마도 나한테 실망했고 아이들도 날 싫어해. 너만 남았어.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용서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하려고. 무슨 일이요? 네 가게 지키는 거. 내가 1200만 원 줄게. 그럼 너 가게 안 팔아도 되잖아. 통장을 받습니다. 12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모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1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저는 재민의 손을 받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 깨끗하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속죄하고 싶었어. 네가 12년 동안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어. 재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네가 리어카 끌고 떡볶이 팔았다는 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는 거 다 알아. 수진이가 말해줬어. 손을 빼려 했지만 재민이 더 꽉 잡았습니다. 너 혼자 아이들 키운 거야. 돈 보내고 응원하고 지켜본 거 다 너였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빠도 아니었어. 재민의 목소리가 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네가 아이들 지켜줘서. 12년간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외로움,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골목 한쪽에서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 당신이 써요. 치료받아요.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요. 비록 당신이 잘못했어도 아빠는 아빠잖아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아빠 자격이. 자격은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남은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아빠가 되세요. 통장을 재민이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치료받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속죄예요. 재민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김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계약 진행할까요? 계약서를 받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장에 든 1200만 원. 1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해 모은 돈. 굳은 살 박힌 손. 죄송합니다. 계약 못 하겠어요. 김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장님,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알아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영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뭐가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재민을 용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두 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계약 안 했어요? 못했어. 엄마가 결정을 못 내리겠어. 준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방법 찾을게요. 어떻게? 저 휴학하고 알바 더 할게요. 수진이도 알바하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병원비 낼게요. 안 돼. 너희는 공부해야지. 엄마 가게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 바닥에 앉아 서로를 안았습니다. 해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지키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밀리고 있었고, 준서는 군입대를 고집했고, 수진이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빨간 국물을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게를 팔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누렇게 뜨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혜진아, 왜 왔어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재민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힘들게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고마워. 재민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만나고 왔어.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12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 사람,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많이 아프셨어. 나보고 울더라.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대. 12년 전 일 말이야.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하더라.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민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얘기예요? 재민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2년 전 엄마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 5억 원. 그걸 숨기려고 엄마가 너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를 회사 횡령범으로 만든 거야. 증거도 조작하고 서류도 위조하고 그래서 네가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양육권도 빼앗긴 거야.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질문. 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까? 왜 아이들을 빼앗겼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횡령범으로 몰렸으니까요. 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재민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했다고 했어. 변호사도 엄마가 구해줬고 서류도 엄마가 준비했어. 난 그냥 서명만 했어. 그래서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공범이야. 알아야 했어. 확인해야 했어. 그런데 난 확인하지 않았어. 재민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30년을 함께했던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엄마의 거짓말을 확인하지 않았고, 아내를 의심했고, 결국 버렸습니다. 일어나요. 혜진아, 일어나라고요.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12년이 그냥 지워지지 않아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엄마한테 속은 거니까.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당신은 아이들 아빠예요.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아빠 노릇하세요. 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재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혜진 씨 보호자시죠? 아니에요. 전 보호자가 아닌데요. 장금순 환자분, 보호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신데요. 어제 박재민 씨가 추가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민이 저를 보호자로 등록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면회를 요청하십니다. 이혜진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12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 사람, 저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간병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312호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장금순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위험 있고 강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아.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떨리는 손. 한때 저를 때렸던 그 손. 30년 반만 해준 게 뭐가 자랑이냐고 했던 그 입. 하지만 이제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돈이 필요했어. 재민이 회사가 어려웠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 그래서 회사 돈을 썼어.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너한테 누명을 씌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들 회사 살리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엄마니까 이해해요. 혜진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12년간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혜진아. 내 보험금 3천만 원 있어. 그거 넣어줄게. 아이들 키우는 됐어? 안 돼요. 어머님 돈이에요. 아니야. 원래 네 거야. 12년 전에 네가 받았어야 할 돈이야. 받아줘. 제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치료받으세요. 돈은 그렇게 쓰세요. 난 이미 늙었어. 오래 못 살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세요. 준서랑 수진이, 손주들이 할머니 필요해요.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2년 전의 진실, 횡령 누명, 시어머니의 고백, 보험금 이야기. 준서와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예요? 응, 그런데 왜 12년 동안 혼자 고생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서류도 다 조작됐고, 증인도 없었고,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준서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 난 그냥 믿었어. 그게 말이 돼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너그러워요? 화내야죠. 화내봤자 뭐가 달라지니? 이미 12년이 지났어. 우리 이제 앞을 보자.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 수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저는 재민을 계속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드니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재민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작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할 수는 있어요. 당신은 아빠고 나는 엄마니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다는 것을, 30년 반만 해준 게 자랑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 이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30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 30년이 아이들을 지켰다고, 그 30년이 자랑스럽다고.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실습 끝나고 빨리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준서는 의대 5학년이 되었습니다. 1년 휴학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교수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1년 후면 졸업이었습니다. 오후 3시 잠깐 가게 문을 닫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실이었습니다. 79세가 된 시어머니는 여전히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지만 1년 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혜진이가 와서.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부드럽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준서가 와요. 의대 실습 얘기 들려드린대요. 응.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1년 반 전 시어머니의 보험금 3천만 원은 병원비로 쓰였습니다. 밀린 9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매주 2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와서 먹여주고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혜진아, 너한테 미안해. 시어머니는 매번 이 말을 했습니다. 저도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후 5시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커플들, 쉴 새 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일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단골들이 인사할 때, 하루를 마칠 때 느끼는 뿌듯함.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오후 7시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의대생 가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배고프지? 엄마 떡볶이 먹고 싶었어요. 특별히 정성껏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조금 덜 맵고 약간 달게. 준서는 떡볶이를 먹으며 병원 실습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들을 만나고 진단을 배우고 선배 의사들을 보조하는 이야기.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내과 전공하려고요. 간질환 쪽으로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간질환. 아버지가 앓았던 병이었습니다. 아빠 같은 환자들 살리고 싶어요. 늦게라도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가 2호점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엄마, 내년에 3호점 낼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엄마는 욕심이 없어요. 더 키워도 돼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지금이 딱 좋아. 2개면 충분해. 정말 만족했습니다. 2개 가게에서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아이들 학비를 내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보태고 나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돈은 모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독립할 때 보태주려고. 밤 10시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1년 전에 이사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셋이서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주말에만 왔고 평일엔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내일 아빠 만나러 가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남편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습니다. 간암은 계속 진행되었고 6개월이라던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1년 반을 버텼습니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말을 따라 재미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치는 안 됐지만 조금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준서와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상태가 어때? 많이 안 좋아요. 이제 얼마 못 가실 것 같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한 번만이라도. 저는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알아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민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만나지 않고 끝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서와 수진이가 함께 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408호실, 재민의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56세인데 80세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다 빠졌고 피부는 누렇게 떴으며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서와 수진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 진통제 맞으니까. 재민이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준서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요. 재민의 손을 봤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깨끗했던 손. 1년 전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던 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손. 정말 미안해. 그만해요. 이제 그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아이들 키워줘서 혼자 다 짊어지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제가 했을 뿐이에요. 넌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재민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혜진아, 다음 생에는 잘할게. 약속할게. 다음 생 같은 거 없어요. 이번 생이 전부예요. 그럼 이번 생은 망친 거네. 재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망친 건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준서랑 수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들은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진아, 행복해? 재민이 물었습니다. 제가 행복한가요? 부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집도 작고 차도 없고 여행도 못 갑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가게로 가는 길이 좋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는 시간이 좋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가 좋습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밥 먹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당당합니다. 네, 행복해요.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30분 정도 더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재민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서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을래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줄게. 떡볶이 말고 다른 거. 좋아요. 같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2달 후, 재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 몇 명과 옛 동료 몇 명만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서와 수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아빠였으니까요. 재민의 유골은 추모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작은 묘였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준서가 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수진이도 울며 절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쉬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47세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입소문도 좋았습니다. 2호점도 잘 됐습니다. 준서는 의대 마지막 학년이 되었습니다. 1년 후면 의사였습니다. 수진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사회복지사를 꿈꿨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기름때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32년째 함께한 앞치마였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앞치마, 쫓겨날 때 유일하게 가져온 앞치마, 리어카를 끌 때 두른 앞치마, 가게를 열 때 또 두른 앞치마, 그리고 지금도 매일 두르는 이 앞치마. 앞치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첫 냄새가 났습니다. 삶의 냄새였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포장 가능해요? 네, 물론이죠. 저는 일어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불을 켰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김이 올라왔습니다.
32년간 끓여온 그 맛이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이 일이 좋았습니다. 이 삶이 좋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잘 크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